자, 고전설 기계처럼 푸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기 털어야 돼요. 보기. 자, 보기 보셔야 됩니다. 첩이 일으킨 집안의 분란이 국가적 위기로 확대되는 양상을 담아낸다. 이러한 서사의 기저에는 일부 다처제 아래에서 첩이 지닌 신분 상승의 욕망이 가부장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양면 지배층의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자, 이 보기의 내용 보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평가원스럽지는 않아요. 맞죠? 원래 평가원이 제시하는 고전소설에 대한 보기 문제는 인물과 사건과 그리고 갈등 양상, 그리고 그 갈등 양상의 해결 방향, 이러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맞죠? 문제를 좀 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는 조금 제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일단 보기를 통해 가지고 인물과 갈등과 그리고 갈등의 해결 방안. 자, 갈등과 해결 방안. 이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 이 갈등의 요소, 요인 이런 것들을 다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돼. 맞아? 계급 간의 갈등인지 뭐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되게 많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또 인물에 대한 요소를 보면은 인물에 대한 요소는 이제 명백한 긍부적의 대립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맞지? 긍정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긍정적인 인물을 도와주는, 맞지? 자, 긍정적인 인물을 도와주는 이러한 조력자가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대립관계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긍정적 인물과 그 긍정적 인물을 도와주는 조력자는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정보 처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품을 이제 보면 되는데, 작품을 빠르게 독해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고전소설은. 빠르게 독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독해 시 주목해야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시 주목해야 되는 정보들은, 자, 인물에 관련된 정보를 봅시다. 인물.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인물에 관련된 정보에서 긍부정의 대립관계가 나타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은 그런 소설이니까. 맞지? 이런 소설이 나오면 이때는 이 방법으로 이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보통 긍정의 인물군들은 자, 1, 2, 3. 기호를 많이 쓰면 안 돼. 기호를 많이 쓰면 조지는 거야. 알겠어? 기호를 무조건 하나의 이유만 써. 하나만 쓰고, 자, 1, 2,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긍정의 인물군에 해당되는 것들을 숫자로 구분하면 되는 거야. 숫자로. 그리고 부정의 인물군들은 다 1, 2, 3 이렇게 숫자로 구분을 해. 됐어? 자, 그리고 또 플러스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온다. 자, 이거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도식화 시켜주세요. 적으라는 거야. 알겠어? 적으세요. 그냥 시간 좀 걸리더라도 2번 읽지 않으면 돼. 2번 읽는 순간 고전소설은 망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고전소설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망해. 알겠지? 고전소설은 무조건 한 번 독해로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 부담을 계속 이겨내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또 시간과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정보들은 다 박스 표시하세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는 사소한 거라도 다 박스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는 달리 세부적인 서사를 물어봐. 그러니까 독해만 해도 풀 수 있는 사실관계 문제를 반드시 한 문제 낸단 말이야. 근데 그 사실관계 문제의 난도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특정 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선지에 집어넣음으로써 수험생들이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품을 한 번 더 보게끔 시간을 더 소모하게끔 유도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특정 시 공간적 배경은 무조건 박스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기능만 잘 보시면 돼요. 알겠어? 이 두 가지만 잘 처리해 주시고 여기에 플러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중간에 특정한
인물이나 또는 특정한 소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소재가 중반 이후에 등장을 한다. 중반 이후에 등장을 한다. 중반 이후라고 한다면 마치 작품의 3분의 1 지점 정도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 지점 이후. 3분의 1 지점 이후 한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얘네들의 기능을 주목해 주면서 독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특정 인물이 새롭게 튀어나왔어. 맞지? 그렇다면 이 새끼 뭐하러? 뭐 하려 나왔지? 무엇을 하려고 나온 거지? 그것만 독해 목적에 추가해가지고 독해를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인물군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나교란과 어섬유 두 기생 출신의 첩에 미혹된 본부인을 내쳤던 두 쌍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두 쌍성? 이 새끼가 주인공이에요. 맞죠? 주인공이고, 그리고 나교란과 어섬유. 얘네들은 다 세모 해주시면 돼요. 맞죠? 세모. 자, 두 첩을 벌하고 하자. 그들은 서로 훗날을 기억하고 각자 도망갔어. 맞지? 자, 얘네들이 지금 얘의 본초를 교란해가지고, 얘가 이제 두 첩을, 본부인에 내쳤어. 맞지? 지금 한국의 어떠한 기업의 회장이 떠오르는데. 자, 그들은 서로 훗날을 기억하고 각자 빤스런을 했어. 나교란은, 자, 두쌍성의 천리마를 훔쳐. 두쌍성의 천리마를 훔쳐 타고 한패인 목평지와 한패인 목평지를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넘버링 해주는 거야. 자, 나교란 1, 목평지 2. 자, 송나라를 떠나. 송나라는 누구의 나라야? 두쌍성의 나라지. 두쌍성의 나라를 떠나. 자, 서하국의 왕인 조원호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동정심을 사려 한다. 얘도 뭐겠어? 빌런이겠죠. 빌런 3. 됐어? 아, 송나라를 지금 네모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송나라는 네모예요. 송나라는 장소니까 네모. 송나라를 떠나 서하국으로 갔다는 거야. 맞지? 장소의 이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살표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됐어요? 자, 원호. 자, 세모 3이죠. 그 말을 듣고 안색을 살피니 비록 거지 행색의 의상이 남루하나 슬피 우는 소리 청취하고 용모 빼어나니 문왈. 자, 문왈. 자,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과는 달리 대화의 맥락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화 부분에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인지하면서 독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야? 원호가 누구에게? 그렇지, 나교란에게. 지금 원호가 세모 3가 세모 1에게 말을 하고 있다. 선생님, 근데 이거를 작품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되나? 아니, 초반 부분만 정리하면 돼. 초반 부분의 서사만 이해를 하면은 중반 부분은 그냥 쭉쭉 읽어 나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초반 부분에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독해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초반 부분에 대한 이해를 빡세게 들어가야 돼. 알겠어? 그게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됐어? 응. 자, 초반에 천천히 독해하는 게 포인트다. 알겠지? 자, 너 일개 연약한 여자로 이 땅에 오지 못하는 이 땅은 뭐였지? 아, 서하국의 왕이었지. 자, 연결 맞지? 자, 간사한 뜻을 숨기고 있도다. 의심하고 있네. 교란이 머리를 조아려 왈. 감히 그런 일이 아니로와. 교란이 지금 누구에게? 얘가 쌤에게 말하고 있죠. 오라비와 서로 의지하여 오더니. 오라비는 누구겠어? 지금 같이 온 오라비는 누구야? 이 몫이죠, 몫이. 몫이와 서로 의지하여 오더니. 오라비 대왕의 위험이 두려워. 오라비가 너의 위험이 두려워 숨었으니 천리마 1피를 내가 훔쳐온 거를 너에게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초반 부분이 좀 복잡하죠? 맞죠? 그러니까 초반 부분만 복잡을 한데 초반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초반 부분에서 인물 간의 관계나 서사 이 정도만 파악이 되면은 고전소설은 단순하기 때문에 쭉쭉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됐어? 자, 원호 즉시 어디 갔어? 원호 즉시 세모 즉시 그 오라비 세모 2를 불러 다시 물으니 답원이 여자와 같고 답원이 세모 1과 같고 말하는 대답이 자, 성명을 물으니 목평질이 대활. 지금 목평질이 어때? 오라비로 지금 설정이 됐죠. 지금 애초에 거짓말로 지금 서로 말을 맞춘 거잖아. 자, 신의 성명은 강룡홍이요. 자, 누이의 이름은 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뭐 해주면 돼? 이제 도식화 시키면 돼. 교란, 이꼬르, 누구?
네, 뭐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니까 작품 위에다가 이제 도식화 시켜주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모평질이 꼬르두고 강령홍 이런 식으로. 맞지? 됐어?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이나요. 자, 이나여 천리마를 이끌고 오니 붉은 빛이 연지로 씻은 듯하고 신양 기운이 넘치는지라. 자, 천리마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원호가 시험하여 황금둘레를 씌우고 배구편을 한 병 휘두르니, 자, 그러니까 중략 이전까지는 웬만하면 다 인물 그 기호와 써주는 거야. 자, 세모가 시험하여, 세모3가 시험하여 황금둘레를 씌우고 배구편을 한 번 휘두르니 빠르게 흐르기는 별과 지나는 번개와 오르기는 나는 제비와 손은 매같이 높은 언덕과 기북을 하고 원이 대희가 무슨 뜻이야? 존나 기쁨. 맞아? 매우 기뻐하여 가로되 내 나라에 명마와 종자 많으니 이러한 말은 없다. 맞지? 선물 받아가지고 기분이 개 좋아졌어. 맞지? 맞아? 맨날 이제 그 아반떼 이런 거 타고 다니다가 람보르기니 한번 운전해 본 거야. 맞지? 눈이 막 미쳐 돌아가는 거야. 자, 원호 명이 내려 강령흥을 자, 세모 2를 영빈관에 시기하고 내 세모원을 의복을 바꿔 내일 입으로 궁을 다시 배라 하니, 자, 교라니. 맞지? 뻔하잖아. 그러니까 포인트는 얘네가 같다라는 표현이 초반에만 공식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중반 부분부터는 이제 뻔해. 됐어? 뻔하다고. 됐어? 그래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면서 중간중간에 장소의 이동이나, 자, 장소나, 맞지? 자, 그 다음에 장소나 시간에 관련된 표현들만 이렇게 박스 표시만 잘 해주면 돼. 됐어?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는 오히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선생님, 이거 표시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그렇지. 근데 당연히 그런데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돼. 그리고 저는 이 그 독서든 이제 문학이든 이런 식의 표식을 남긴다는 행위는 일종의 인슈런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수능을 볼 때 밤새고 봤어요. 밤새고. 그러니까 현역 때 수능을 볼 때 밤새고 봤는데 최악의 컨디션이었죠. 근데 독서를 할 때 이런 식의 정보를 도식화시키거나 이제 단서를 남기는 습관들은 아무리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최선의 정보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내가 말했던 그 보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국어는 늘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 국어를 피하려고 하잖아. 막 집중이 안 될 때 국어 공부하기 싫지. 맞지? 안 되잖아. 맞아? 보통 그게 언제야? 아침이야. 이때 해야 된다고. 알겠어? 좀 변태 같지만 그렇게 해야 돼. 됐어? 자, 그래야지 그런 상황에서 연습을 해야지 실전에서, 맞죠? 실전에서는 항상 그 최고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이튿날 서하국에서 주는 빛나는 의상 고쳐 입고, 이제 원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의복도 정갈하게 입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중간에 쭉 보니까. 원호가 이제 총회해가지고, 이제 뭐 후궁으로 드리고 난리 법석, 뭐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원호가 자기 말 듣는다고 하니까, 어때? 이제 가스라이팅 슬슬 시전하죠. 가스라이팅 시전을 해가지고, 자기가 떠나왔던 누구? 저기 송나라에 대해서 막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송나라 지금 치면 지금 나이스 타이밍인데 지금 하면서 막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랬다니까 원호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듣다 보니까 어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래 오빠가 한번 그러면 혼내줄까? 막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자, 두쌍성은 서하국이 송나라를 침범하자 대원수가 되어, 자, 두쌍성 대원수, 이것도 도식화, 맞지? 도식화 이렇게 시켜주는 것도 포인트고, 적의 도발에도 싸움에 응하지 않는다. 자, 제장이 원수 앞에 나아가 한번 싸우기를 청하되 원수 한결같이 못 들은 체하고, 제장도 어떻게 해야 돼? 동그라미 2. 그러니까 같은 진영에 있는 같은 인물군들은 같은 기호로 표시를 하되 그냥 순서 기호 이제 숫자 순서로만 이제 기호 그 인물을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아무튼간에 제장이 그 연고, 그러니까 지금 싸우기를 원하는데 부하 장수들은 근데 안 싸우잖아. 그 연고를 몰랐어, 맞지? 근데 연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였어?
그러니까 적허시시 전략이었죠. 맞아요. 적군한테 뭐 싸울 의지가 없고, 맞지? 약한 척 이렇게 해가지고, 적군의 방심을 유도해가지고, 적군의 황제인, 황색양산으로 상징이 되는 원호가 등장하길 기다려서 얘가 등장을 하니까 어때? 이제 숨겨놨던 매복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벌하는 주인공의 기지 넘치는 장면이 이후의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자, 고전소설에서 마지막 부분에 독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중간에 스토리가 뻔하더라도 마지막 문장 꼭 챙겨주세요. 원수 필시 두 첩 중 1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어서 주인공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고 천리마에 관련된 이제 사건을 얻은 거야. 왜 천리마가 있지? 내가 잃어버렸던 람보르기니가 왜 여기 있지? 해가지고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봤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했더니, 이거는 내 그 첩 중에 한 명이 이 일을 벌인 줄 알고, 또한 그로부터 병란의 빌미 말미암은, 그로부터 지금 이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어때? 인연들을 내가 잡아 죽이리라. 됐어?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수업 시간에 혹시 뭐 안 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맞죠? 개인적인 질문 하셔도 됩니다. 자, 특강 신청하신 분들은 간쓸게 질문해도 되니까 그 질답지 써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자, 시간 관계상 독서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독서 봅시다. 자, 독서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독서로는 하지 않고, 자, 독서로는 틀리시는 분들은, 맞죠? 독서로는 틀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오세요. 독서로는 그냥 가이드라인만 좀, 으이씨. 근데 그 독서로는 여러분들 어렵진 않잖아. 근데 어렵진 않은데 보통 이제 독서로에서 한번 시간이 말리면 막 3분, 4분씩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3분, 4분 쓴다고 해가지고 막 시험이 망하는 건 아닌데 이제 페이스가 말리는 경우들이 있어. 맞지? 괜히 막 시간의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독서론을 읽을 때에는 생각보다 어때? 빡세게 집중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빡세게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게, 자, 봐봐.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무조건 지문 독해하면서 같이 봐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 글이 내용이 길지 않다고 해가지고 빨리 독해하고 문제 풀어야지 라고 해봤자 어차피 한 번 독해로 안 풀려. 독해로는 이거는 화작이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어? 왔다 갔다 해야 돼. 무조건 왔다 갔다 해야 돼. 무조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도식화 시켜야 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반드시 도식화를 시켜야 돼. 독서론에서 도식화 시켜야 되는 정보들은 바로 뭐냐면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점진적 책임 이항법은 뭐 얘가 제시한 근접 발달 영역의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근접 발달 영역은 읽기 능력을 산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과제 수준으로 독자의 스스로 힘만으로 도달 가능한 실제 발달 영역과 교사에게 의지해서 도달 가능한 잠재 영역의 발달 사이에 있는 수준이다. 그럼 최소한 여기서 그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정보는 바로 뭐냐면 잠재 발달과 실제 발달 사이에 무엇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근접 발달이 있다는 거야. 과정에 대한 정보잖아. 잠재 발달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보통 교사의 주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자, 실제 발달은 독자의 주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잠재 발달은 자, 스스로의 독해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교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맞지? 자기의 독해 능력을 키우는 단계. 근데
그리고 실제 발달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독자가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독해를 하는 단계야. 근데 이 사이에 있는 게 근접 발달이야. 맞아? 근접 발달은 교사가 이 독자,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이 독서 능력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자립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단계야. 근데 그 도움을 어때? 교사의 도움이 점점 줄어들게끔 해주는 교육 방법이 근접 발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도식화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순서와 인과관계, 그리고 포함관계, 이런 식의 정보들이 나오면은 맞지? 과감하게 글 밖에 이렇게 정보들 간의 인과관계만 잘 정리를 해주면서 독해를 해주면 헷갈릴 일은 없어요. 맞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식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래가지고 독서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열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괄호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자, 제안한 모델에 따르면 과제 수행을 통해 달성할 학습 목표를 제시하면서 교사가 시범을 보이며 설명하는 단계인 초점화된 지도와 그럼 기억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독립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인 독립적 수행 학습의 중간에 안내된 학생이 새로운 상황에서 독립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인 독립적 학습까지가 니은에 관련된 정보고, 안내된 지도와 협력적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기억과 니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안내된 지도와 협력적 학습, 이게 얘네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네들을 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억과 니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별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의 도식화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도식화를 하는 이유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서로는 만만히 보면 안 돼. 알겠지? 만만히만 안 보고 진짜 이것도 그냥 풀독해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조화시키면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두 번, 세 번 읽고 실수하고 근데 독서론에서 한 문제 틀리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거 그냥 내 실수네. 이거 원래 풀 수가 있어. 자기가 원래 풀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실수해서 푸는 문제로 그냥 단순한 문제로 치부한다니까? 난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 실제 독서론 들어갈 때 애들이 막 3분, 4분, 5분씩 걸리는 경우도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독서론 절대 뭐 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됐지? 자, 여튼지 간에 점진적 체악임 이양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부정 발문이니까 문단별로 와가지고 하나하나씩 소고를 하면은 1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맞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이제 동시에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문의 특정 문단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왔다 갔다 화상 문제 풀듯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오케이. 자, 바로 넘어갑시다. 자, 독서로는 화장 문제 풀듯이 대응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지문 읽을 때 정보 구조화 잘 해야 된다. 자, 모의고사의 꽃입니다. 독서예요, 독서. 자, 독서 정보 처리 방법. 자, 지금 시계 있으신 분. 윤자 지금 몇 시야? 55분이야? 30분 되면 말해주세요. 35분 되면? 알겠죠? 잠시만요. 자, 일단은 과학 지문하고 사회 지문은 연계 지문이었어요. 연계 지문이어가지고 연계 지문 학습을 한 친구들은 조금 독해를 하는데 도움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연계 지문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세 지문 다 괜찮았는데 이감답게 과학 지문 문제 아주 깔끔하게 잘 빠졌고요. 이감은 과학 지문 정말 깔끔하게 잘 빼요. 가나 세트 지문이 조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인문 지문에 있어서 읽어도 이해 안 되고, 맞죠? 정답률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정보 처리 방식에 있어서 이 방법을 이용하셔야지.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 있어요.
이항 독해를 무조건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 독해는 저도 이항 독해 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인문은 사회와 과학과는 다르게 이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나눠지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때? 기호를 통해서 정보를 구분을 해야 돼. 알겠어? 기호를 통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 다음에 밑줄 이런 식의 정보들을 기호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항 독해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자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단 독해부터 볼게요. 첫 문단. 자, 첫 문단 독해는 무조건 소재나 전개 방식만 예측을 해주면 돼. 자, 첫 문단은 소재와 전개 방식을 예측을 해주면 되고, 가나 세트 지문에서의 핵심은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이야. 두 번째. 자, 모든 가나의 세트 지문은 두 번째 문단에서 모든 핵심 개념이 다 제시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독해하냐 마느냐가 성패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문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소재하고 전개 방식만 예측을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다 끌어와야 돼. 알겠어? 다 끌어와야 돼. 그러면 승산이 있어. 맞아? 이 세트 지문 극복 못하면 1등급 쳐다도 못 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세트 지문에선 각 문단의 두 번째 문단 거기에서 모든 너희들의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된다. 자, 보자. 자, 주자학은 송나라의 주의가 유교 경전들에 대한 주석, 해석을 달면서 이를 집대성 모아가지고 단권화 시켜서 이룬 유학의 주류 학파이다. 자, 주자학에 대한 설명이죠. 주자학은 누가? 주희가 무엇을? 유교 경전들의 주석을 달면서 이를 집대성에 이룬 유학의 주류 학파이다. 오케이. 키워드만 간단하게 밑줄 쳐주시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석. 자, 주목하는 것은 그 주석이야. 해석이야. 유교 이 주석. 여기서 이, 그, 저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선행 문맥에서 정보 파악해. 이거 뭔데? 그 주석은 뭐냐? 유교 경전들에 대한 주석이지. 연결. 맞아? 자, 유교 경전들에 대한 주석에 대한 후대 유학자들의 비판과 옹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렇지. 주의가 유교 경전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후대 연구자들이, 후대 과학자들이 이제 비판과 옹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 머릿속으로는 지금 키워드, 중심 소재, 이것이 뭔지, 이거를 파악하는데 모든 신경 집중력이 다 가해져야 돼. 살려주세요. 주자학을 계승, 주자학을 이어받으려는 입장에서 이를 보완하려고 한 이로 원나라에 호병문이 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원나라의 호병문. 얘가 중심 소재구나. 그러니까 얘의 입장을 보면은, 자, 뭐야? 주작을 계승하는 입장에서니까 옹호의 입장이겠죠. 옹호. 맞아요? 옹호의 입장에서 이 원나라의 호병문이 나왔어.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죠. 그냥 옹호가 아니라 자기가 이론적인 근거를 더해가지고 자, 주위의 주자학을 보완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는지 보자. 사람이 마음의 본성으로 갖추고 있는 이치는 도덕적 원리로서의 인의 예지인데, 자, 무엇이다? 사람이 마음의 본성으로 갖추고 있는 이치는 무엇이다? 인의 예지이다. 자, 본성으로 갖추고 있는 이치는 인의 예지. 근데 인의 예의 경우 주의에 의해서 주석들의 그 본체와 작용을 겸해 정의가 내려진 바가 있다. 인의 예지 중에서 이 세 개는 주의가 이미 어때? 묶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을 해놨다는 거야. 근데 지는 뭐야? 언급이 되어 있지 않네? 호병문은 그와 달리, 누구? 주의와 달리. 맞지? 자, 그는 주의죠. 주의와 달리 지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논란이 빚어진다고 보고, 여기가 핵심이죠. 자, 마음의 고유 능력에 관련된 주의의 주석들에 근거하여 주의의 뜻을 보완하고자 했다. 자, 여기가 일반적 진술이고 이게 구체적 진술로서 자,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는지가 나오고 있네요. 자, 주의의 입장을 계승하려고 한 호병문과 그리고 호병문이 보완하려고 한 주의의 해석은 바로 마음의 본성에 관련된 인의 예지 중에서 지혜에 관련된 보완된 해석. 이게 핵심 키워드네. 맞지? 이걸 파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의 핵심이야. 하나만 파악해야 돼. 두 개, 세 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됐어?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겠어? 인의 예지 중에서 이 지,
지에 관련된 호병문의 입장이 두 번째 문단에서 빡세게 설명될 거란 거야.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최대한 필요하다면 도식화를 시킬 수 있다면 도식화를 시켜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모든 이건 예외 없어. 뭐가 예외 없어? 물 마실게. 이렇게 맛있어. 물이야, 물. 술 아니야, 물이야. 자, 두 번째 문단을 읽을 때는 모든 가나 세트 발문에서 나글은 두 번째 문단은 정보량이 많거든.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도식화를 시켜줘야 돼. 근데 도식화를 시켜주면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역설적으로 정보량은 줄어들고. 알겠어? 보통 같은 말의 반복이거든. 인문지문이 정보량은 한 30밖에 안 돼. 근데 느껴지는 건 120, 130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약간 좀 거품이 있는 정보들을 다 걷어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맥주 거품과 같은 그 쓰잘데기 없는 정보들을 다 걷어내면은, 그러니까 어때? 깃털만 풍성한 정말 앙상한 이제 병아리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 내용이 진짜 별게 없거든? 별게 없는데 인문지문이 자 그러한 약간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자, 일단 주의의 사상 보자. 주의가 어떤 걸 주장을 했냐? 허령하여 어둡지 않은 것으로 마음의 속성을 설명한 것이 있다. 주의는 자 마음의 속성을 어떻게 설명했다? 허령하고 어둡지 않은 걸로 설명을 했다. 허령의 허는 텅 빈 상태. 허령의 허는 텅 빈. empty죠, empty. 명은 신묘하게 작용하여 드러내는 경이로움. 자, 신묘한, 자, 허령에서 허는 텅 빈. 자, 령은 신묘한 작용. 자, 마음의 본 모습은 비어있는 거울과 같아서 마음은 외부 사물을 접하여 그대로 감응할 수 있고 신묘하게 이를 인식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무엇으로 동일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 그렇지. 외부를 감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허령이라는 말로 자, 텅 비고 신묘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텅 비어 있고 신묘한 작용을 한다는 것은 외부와 감응, 대응을 하면서 그리고 외부를 인식하는 것이 마음의 속성이자 기능으로 파악을 했다는 거야. 이것을 마음의 고유 능력인 지각에 관련된 설명이다. 이게 바로 뭐래? 지각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 놀리고 있는 거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인데 결국 마음은 무엇이다? 마음의 속성은 지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몇 개의 문장을 썼어? 5개 문장을 쓴 거야.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아진다고 느껴지는 거지. 또한 주의는 마음을 명덕이라고 칭하여 마음을 또 뭐라고? 이거를 명덕이라고 칭하여 마음이 여러 개의 의치인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대응한다고 표현했다. 자,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대응한다고 보았다. 중리 모르겠으면 적어주고 여러 의치 맞아? 여러 의치 중리. 자 그렇다면 호병문은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단다는 거야. 마음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쭉 이제 주의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에 주석, 자, 해설을 달면서 주의 이란 설명들을 원용하면서 원문장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일부 표현을 바꿨어. 자, 그럼 바꿨어. 자,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자. 주의의 본래 뜻이라여 만사의 대응함을 자, 무엇으로 바꿨어? 만사를 주제함. 만사의 대응을 만사를 주제한다. 자, 지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각의 지를 지로 대체할 지를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각을 뭘로 바꿨다? 지로 대체하였다. 됐어? 이게 뭐야? 호병문이 했던 해석이야. 됐어?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정보의 성격이 두 번째 문단보다는 확연하게 적어져. 보통 두 번째 문단에서 제시됐던 중심 내용에 대한 판단, 의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상, 뭐 이런 것들로 마무리하는 정보야.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가 거의 없어.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됐던 내용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재진술이기 때문에 입장만 잘 확인하면 돼. 정보를 정리할 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와 같은 호명문에 주석에 대해 단순히 주의가 표현한 문장을 짜깁기 한 것일 뿐이어서 독자적 의견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어. 왜냐면 자, 호명문은 지의 본체와 작용을 명덕의 의미와 연결시키면서도 자, 지의 의미를 무엇과 연결을 시켰어? 그렇지. 이거를 명덕과 연결을 시켰어. 이것을 명덕과 연결을 시키면서도 자, 표현을 바꾸어 마음이 지닌 주제성을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마음이 지닌 주제성을 자,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재진술이죠. 재진술. 자, 이는 지각의 역량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기도 한다. 그렇지. 이것은 오히려 지각의 역량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지각의 역량을 강조한다는 것은 지각하고 지가 있을 때 지가 더 어때?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야. 이게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을 지로 표현했다는 것은 지각의 가치를 부각한다는 것은 지라는 것이 지각보다 어때? 상위의 개념에 있다. 높은 개념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이야. 그는 마음에 지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중리를 하며 한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신묘하게 운용을 하는 데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 또한 우연적으로 도래할 수 있는 외적 사태에 그저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이 적극적으로 만물을 주저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자, 만물이 어때? 이 주재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만물에 그냥 단지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리한다는 뜻이야. 주제라는 것은 주체적으로 관리하다는 뜻이야. 주체적으로 관리하다는 뜻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게 수동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주제라는 것은 뭐야? 능동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수동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마음의 능동성을 강조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자 그런 요인으로서 마음의 적극적인 성격을 강조했다라는 거야. 됐어? 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보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맞지? 뭐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빨간색의 표현들만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 자 누구냐? 호병문이 말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나그를 볼게요. 이제 나그를 볼 건데, 자, 이거 대충 정리했지? 지운다. 이제 나그를 들어갔어. 자, 이제 나그를 들어갔어. 자, 나그를 들어갔을 때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제 가와 나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돼. 보통 가와 나의 관계는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그 가나의 세트글의 구성 방식에 의하면 세 가지 분류가 있어. 세 가지 분류. 자, 일단 가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와 관계성을 따지는 건데 첫 번째 가와 나의 대립관계. 가의 입장과 나의 입장의 대립관계.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가와 나와 대립관계. 두 번째, 가의 전체적인 내용 안에 나의 글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맞지? 가의 전체적인 내용 안에 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맞지? 나는 가에 있는 특정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그리고 세 번째, 가하고 나 이런 관계가 있거든, 얘들아. 이게 무슨 관계냐면 가에서는 이론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나에서는 그 이론에 대한 사례가 적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가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나왔을 때 독해하는 방법은 뻔하겠지. 가하고 나가 이제 대립관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핵심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해당되는 정보를
나를 중심으로 봐야 돼.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읽고는 어떠한 내용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인지 몰라. 비교되는 대상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이거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 같은 내용이네. 얘는 다르게 보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그를 읽을 때 어때? 더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야. 가나가 이제 대립관계에 놓여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지금까지 가나의 대립관계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은 나의 키워드가 있었어. 해겔의 미학에 관련된 지문. 맞아? 거기에서도 그 어려웠던 인문지문에서 가장 어려웠거든. 그 해겔의 그 미학에 관련된 논증에서 이제 나의 글쓴이가 해겔의 이제 미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 자, 나 글을 독해하는 게 핵심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가와 나의 포함관계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를 가의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해. 가의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해. 자, 최근에 나왔던 가나의 관계를 보면은 조선시대 신문제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민의 직위를 얻으려고 했었던, 맞죠? 그 상민, 즉 유학의 계층을 얻으려고 했었던 상민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개혁안을 내세웠고, 그 개혁안은 결국에 실패로 돌아갔다. 뭐 이런 내용이 가에서 나왔고, 그리고 나는 그러한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서 막 언급이 됐단 말이야. 유형원, 정약용 이런 식으로. 근데 포인트는 가에서 어때? 가에서는 분명히 이 나 글에 대한 결론 정보를 담고 있었어. 이러한 그 실학자들의 주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의 결론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나 글을 봤을 때 나 글을 독해하는 포인트는 뭐였다? 그렇지. 가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그럴듯한 신문제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분명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만한 지점들을 독해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게 포인트였고, 그게 실제로 선지에서 답으로 제시되는 정보들로 연결이 됐었지. 맞아?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가에서는 어떠한 미학적, 철학적 이론들이 나오고, 자, 그러한 이론들이 실제 사례로 적용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특정한 사례들 있지. 이 사례들의 내용들을 단순히, 이 사례들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 각각의 사례들을 읽으면서 이게 이론의 어느 부분에 대응하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중요해. 연결. 맞지? 자, 이랬을 때 이 지문은, 자, 첫 번째 유형의 글이었습니다. 맞죠? 이 첫 번째 유형의 글이었고, 그것은 어렵지 않았어. 기억파의 김창엽을 중심으로 벌어진 논변이 그중 하나이다. 호병문에 대해서 깐 거야. 맞지? 자, 그럼 비교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비교의 관점으로 글을 읽어야지, 자,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애초에 비교의 관점으로 정보 독해하지 않으면 애초에 이런 거 손도 못 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몇 시야? 이렇게 빨리 가냐? 자, 오늘은 조금 반복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느라 전지문 해설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좀 처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자, 다음 시간에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줄어들고, 실제 이제 문제풀이와 해석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맞죠? 자, 17세기 조선에서는 유교 경전의 본래 뜻을 탐구하는 경학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주자학의 문헌에 대한 치밀한 편찬과 정리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그 정리의 과정에서 여러 논변이 이어졌다. 지각을 지로 대치한 호병문의 주석이 알려지자 그 수용력을 둘러싸고 기호학파의 김창엽을 중심으로 벌어진 논변이 그 중 하나이다. 자, 핵심은 뭐야? 그렇지. 기호학파 김창엽이 이 호병문의 해석에 대해서 제시한 견해. 맞지? 자,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이야. 두 번째 문단. 자, 호병문은 마음의 고유 능력인 지각을 통해서 만물에 대한 주제성을 부각하려고 했는데, 비교의 관점이죠. 항상. 자, 지각을 통해서 만물에 대한 마음의 주제성을 부각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언급했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주제성, 아까 빨간색으로 정리했죠. 여기에 대해서 김창엽의 사상적 지향과 상통하는 면이 있대. 이 부분은 김창엽의 생각과 상통한다. 이 부분은 김창엽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럼에도 김창엽은 이치를 신묘하게 운용하여 만물을 주재하는 역량인 지각의 지를 대체한 호병문의 지속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 지각을 지로 대체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대. 호병문은 무엇으로 봤어? 자, 지각을 아까 전에 지로 봤다라고 했죠. 자, 이것을 어때? 김창엽은 비판했다는 거야. 지각을 지로 보면 안 되지, 새끼야. 이런 식으로. 자, 김창엽에 따르면 마음에 담겨있는 지는 본성으로서 만물의 이치인 이에 대응하당하며 지각은 운동성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만물의, 자, 지각은 무엇으로 봤다? 자, 이항독해 해줄게요. 지각은 진료의 진료인 기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자, 김창엽은, 자, 어떻게 보았어? 김창엽은 지각을 무엇으로 봤어? 지각을 세모로 보았고, 지를 무엇으로 봤어? 동그라미로 봤어. 기로 봤고, 이로 봤다라는 거야. 맞지? 맞아? 자, 근데 이 이와 기에 관련된 논쟁은 이미 기출지문에 나온 바가 있어요. 맞죠? 유학의 수기치인 지문에서 기와 이에 대한 사상은 이미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색하게 여겨서는 안 돼, 이 개념을. 알겠어? 두 개념을 연결하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중요한 건 양자, 이 두 개는 어때? 동일한 범주가 아니라는 거야.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야? 호병문은 얘하고 얘를 같은 걸로 봤는데 그 김창엽은 얘를 얘로 보고 얘를 얘로 봤는데 아무튼 두 개는 뭐야?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야. 자, 여기서는 이제 이항독기만 잘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에 관련된 건 동그라미, 기에 관련된 건 세모, 이런 식으로 이항독기만 잘 해주면 돼. 여기에는 마음에 내재한 본성이란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이치이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인 것처럼, 자, 이가 작용하려면 반드시 기가 필요하다는 기호학파의 인식이 달려있다. 그렇다면 내재한 본성이란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이치, 자, 이라는 것은, 자, 본성과 이치에 관련된 내용이고,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도덕적인 이치,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게 이에 관련된 것이고, 맞지?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 이것은 기는 마음의 작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본성과 이치는 이론적인 것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신하가 임금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인 이치에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현실,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것을 같다고 봤으니 김창엽의 입장에서는 허허, 이게 말도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말이 많아졌겠죠. 이런 식으로. 자, 호병문은 엄연히 다른 이와 기의 영역을 뒤섞어버리는 오류를 범했다. 이제 이 정도만 이항독해 하더라도 이제 글 읽기가 편해지는 거야. 맞지? 나는 이게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이걸 두 개를 같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완전히 그냥 섞여버리는 거지. 짬뽕 마냥. 맞아? 짜장면하고 짬뽕은 다른데 이 새끼는 짜장면하고 짬뽕을 같은 면이라고 봤으니까 근본 없다고 막 생각을 하겠지. 자, 본성과 마음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마음의 속성이 허량함을 지혜 성격으로, 마음의 성격의 허량함을 지혜 성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마음의 속성인 세모를 동그라미 성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호병문의 주장처럼 지가 중리를 신묘하게 운용한다면, 자, 이는 곧 이로써 이를 신묘하게 하는 셈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서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기야. 맞지?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기를 통해서 마음의 작용, 실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본성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이로써 신묘하게 한다는 셈인데, 이 말은 김창엽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김창엽은 그 구별을 위해서 마음을 본성이 담기는 그릇에 빗대었다. 그렇지. 자, 마음을 본성에 담기는 그릇에 빗대었다. 자, 본성은 이고 마음은 어때? 그릇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는 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를 통해서 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를 통해서 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독해했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사실.
자, 호명문의 오류가 사소한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으나 김창엽 입장에서는 이를 배척해야 될 중대한 문제이다. 그렇지. 그는 이와 기, 즉 본성과 마음의 경계를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이양독해 하세요.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학문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죠. 김창엽에 따르면 본성과 동그라미 세모를 엄히 구별하는 것은 도덕 행위상의 주체와 객체를 분별하는 것과 같다. 그렇지.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 를 구별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맞지? 그렇다면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했을 때 도덕 행위의 주체는 누구야? 나지. 맞지? 근데 이거를 이와 기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부덕적 행위를 하는 나와 도덕적 행위를 받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김창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보편적 원리로서의 이와 개별적 현실인 기를 혼동하는 것은 객관적 도덕 법칙과 주관적 가치 판단을 구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행위자들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가치를 객관적인 도덕 법칙으로 오인하는 우를 범하기 쉬워서 사회의 도덕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커진다. 이거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을 두 개를 같은 거라고 본다면 자기의 행동이 마치 도덕적 본성이고 이치이고 진리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맞아? 이것에 따라서 이게 행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같다고 본다고 한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 가치인 마음이 도덕적 본성인 것으로 착각하고 나대고 이제 까본 새끼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맞아?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맞죠? 자, 그러나 기호학파의 일부 유학자들은 김창엽과 마찬가지로 호병문이 마음의 주체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서 긍정하고, 자, 지각을 지로 대체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렇지. 그래도 호병문 너무하긴 했어, 이 새끼. 하면서, 자, 김창엽이 지와 지각의 연관성을 지나치게 단절시켰다고 비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김창엽의 주장은 지와 지각의 분별에 그치지 않고, 자, 지와 지각의 분별에 그치지 않고, 양자가 본질적으로 무관하다고 본 것으로, 자, 김창엽은 이게 무관하다고 완전히 서로 관련 없이 다른 것이라고 본 입장이잖아. 근데 이 김창엽을 비판하는 일부 기호학자들은 그와는 달리 지각의 주제성은 실상의 지와 긴밀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각의 주제성은 사실 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김창엽은 지와 지각, 이와 기는 서로 다르다. 완전히 작동 원리나 메커니즘이 다르다라고 봤는데, 근데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하고 이가 어느 정도는 어때? 관련성은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더 절충한 입장. 오병문의 입장으로 조금 더 절충한 입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자, 그들은 김창엽의 주장대로라면 마음의 적용 기죠, 기. 자, 본체 없는 작용이 되어. 그러니까 이와 기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이게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의 작용은 이가 없이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없이 기가 독립적으로 행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가 없이 기가 독립적으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본체 없이 움직이는 행동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어때? 옳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말하면서 그래도 이와 기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는 조금 연관되어 있음을 좀 주장을 하는 게 김창엽을 비판하는 일부 기호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시니? 25분이야? 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주의에 따르면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텅 비어서 외부 사물에 감응할 수 있다. 허령, 맞죠? 호병문은 주위의 설명들을 원용하면서 마음의 고유 능력이 지닌 역량을 강조했다. 기호학파에 따른 마음의 도덕적 기준에서 이친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호화만 잘 시켰다고 한다면 이거는 걸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김창엽에 따르면 마음에서는 기의 영역에 속하는 지각의 매개 없이도 이에 해당되는 지가 작동할 수 있다? 아니야. 기는 이를 매개할 수 있는 그릇, 즉 이가 물이라고 했다면 기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어. 그릇. 맞지? 자, 기억에 대한 호병문의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자, 주의의 뜻이죠. 주의의 뜻. 주의의 뜻은 자, 인의 예지에서 지의 규정에 관련해서 주장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다. 답이 1번밖에 안 나오죠, 이거는. 자, 그러면 나머지가 답이 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1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앞선 문맥에서 나오는 정보가 이 정보밖에 없죠. 맞죠? 이 정보밖에 없어요. 주의가 자신의 주석들에서 지에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지는 인의 예만 언급했다고 했어요.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죠. 지를 마음의 속성이 허령함과 별개의 것으로 규정하는 근거에 관련된 내용이다. 허령함과 별개의 것으로 허령함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거나 이러진 않았죠. 맞아요? 부정했던 내용들은 뭐 주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지각을 지로 본다, 뭐 이런 두 가지의 내용만 수정을 했으니까 이건 내용이 안 되고. 본차 작용을 겸해 지를 규정해야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주의의 생각에 관련된 내용이다. 주의의 생각이 아니죠, 이거는. 자, 인과 예와 달리 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내리려 하지 않으려고 주의의 의지에 해당.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는 이건 2년 전 수능에서 나왔던 유형이죠. 2년 전 수능에 나왔던 유형인데, 모르겠어요. 올해 나올지. 자, 스탠다드하게 푸는 방법은 이거죠. 옆에 가나 적어주고 하나하나씩 비교해보는 거죠. 자, 호명문의 입장에서 봅시다. 인의 예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본성으로 갖추고 있는 이치이다. 그렇지. 호명문도. 이 마음의 본성으로 갖추고 있는 것은 인의 예지. 하지만 주의는 그 지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을 내리지 않아서 내가 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함. 그래서 주의의 의지를 내가 계승하려고 함. 오케이? 뭐 그런 입장이고. 자, 나도 마찬가지로 인의 예지는 우리 마음의 본성으로 갖추고 있는 이치. 이치로서의 인의 예지에 대한 본성은 나의 김창엽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 내용이죠. 자, 근데 보통 이제 니은부터 봅시다. 지는 중리를 신묘하게 운용할 수 있는 지각 활동과 다름이 없다. 자, 보세요. 이 지는 중리를 신묘하게 운용할 수 있는 지각 활동과 다름이 없다. 지를 지각 활동이라고 봤어. 이거 누구의 입장이야? 가 입장이죠. 맞죠? 그러니까 지각 활동을 지로 봤기 때문에 이건 호병문의 입장이랑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김창엽은 지하고 지각 활동이 서로 다르다고 봤어. 맞지? 다르다고 봤어. 분명히 다르다고 봤어. 지각을 기로, 지를 이로 대응시킴으로써 두 개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야. 맞아? 목적과 수단의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한 거죠. 맞죠? 자, 마음에 지각하는 고유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은 만물을 주재할 수 있다. 이게 좀 이게 진짜 어려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 마음은 만물을 주재할 수 있다. 이건 무조건 김창엽의 입장, 이거 호병문의 입장은 맞죠. 자, 근데 김창엽의 입장은 이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음에 지각하는 고유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주제성이 있고 김창엽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도식화를 좀 시켜놨으면은 좀 어렵지 않게 독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초반 부분에 나왔던 진술이기 때문에 많이들 놓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놓치는 진술이 가글이 아니야. 나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문단 초반에 나왔던 진술을 많이 놓쳐. 왜냐면 가글 읽고 이제 나글을 읽으면서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핵심 내용이 가글과 비교되는 관점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글의 두 번째 문단의 내용들이 이제 가글과 비교되면서 가글의 내용도 환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나의 초반에 나왔던 정보들은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잊혀져. 금방 잊혀져. 그렇기 때문에 도식화를 안 시켜놨으면 이거 찾느라 그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도식화는 좀 필요하다. 자, 리을. 마음의 지가 내재에 있으므로, 자, 우리는 외부 사물을 접하지 않고도 지각할 수 있다. 외부 사물을 접하지 않고도 지각할 수 있다. 외부 사물을 지각하지 않고도 지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예 내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 내용은 아예 이 글에 없는 내용이에요. 글에 없는 내용. 오케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리을은 과감해서 도식화된 내용에서 없어? 그럼 과감하게 정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본인의 독해 실력을 좀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가와 나에 대한 이해. 자, 가는 양자는 동일한 범주가 아니라는 주장. 자, 그리고 나는 배척해야 될 중대한 문제. 가장 적절한 거. 자, 일단 가부터 보면은 양자는 동일한 범주가 아니다. 이하고 기는 같은 내용이 아니다. 자, 일단 마음의 작용과 마음의 능력을 구분하는 자, 기호학파가 동의하는 주장이고 나는 허령함의 지혜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다. 자, 일단은 마음의 작용. 자, 일단 지각과 이제 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것을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능력과 마음의 작용과 각각 대응시킬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각과 지에 대응되는 그 선행 개념들을 자,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보시면은 이게 마음의 작용과 마음의 능력이 각각 이하고 기에 대응될 수가 있는지, 맞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마음의 능력, 마음의 본성, 그러니까 본성과 이치가 이에 해당되고 작용이라는 게 기에 대응되는 건데 이게 기라고 본다면 이걸 이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능력. 근데 마음의 능력이라는 게 본성과 이치라고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는 있겠죠. 나는 허령함을 지혜 성격으로 규정할 때 나타나는 문제이다. 허령함을 지혜 성격으로 규정할 때 이거는 좀 대응하기 힘든 정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본질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소거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긍정 발문이기 때문에 가에 대한 진술 요약, 나에 대한 진술 요약을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선지로 접근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양자는 동일한 도덕적 범주가 아니다라는 것의 핵심 바로 뭐냐면 이하고 기는 다르다, 즉 지각과 지는 다르다 라고 보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맞지? 자, 그리고 배척해야 될 중대한 문제이다 라는 것은 바로 그 밑에 배척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라고 언급하는 부분들은 자, 결론 정보가 있어. 그러니까 밑줄 친 정보의 이제 결론적인 정보를 보면은 왜 양자는 동일한 범주가 아니냐, 여기에는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보들이 쭉 빌드업 돼가지고 어떠한 결론으로 나와 있어? 그렇지, 이 결론 정보로 이어지고 있죠. 자, 왜 중대한 문제냐면 이러한 식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지? 이러한 식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배척해야 될 중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양자는 동일한 범주가 아니라는 것은 그 앞에 부분에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밑줄진 정보에 대해서 대응하는 본문의 정보들을 연결해 가지고 그 문장들을 대응한 정보들과 가장 유사한 정보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선택지들을 고르는 게 핵심. 오케이? 자, 그리고 8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가나의 사상가들에 대한 긴간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쭉 보기의 내용을 보니까, 자, 보기, 독서에서, 자, 보기. 자, 독서에서 이제 보기 문제를 볼 건데, 자, 보기 문제는, 자, 몇 시야, 윤주야? 35분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대로 마무리하면 안 돼. 이대로 마무리하면 안 돼. 나는 이대로 마무리 안 할 거야. 자, 이번 주에 1시간 보강할 거예요. 이번 주에 1시간 보강할 건데, 시간대는 이거는 의무 참석은 아닙니다.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할 거니까 1시간 보강을 해가지고 나머지 두 지문도 할 겁니다. 알겠죠? 첫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조금 많이 소모가 됐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도 빠지는 내용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시간만 더 할게요. 알겠죠? 저의 능력 부족 때문에 이 3시간 반 안에 그 해설 강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알지? 방법론적인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알겠어? 1시간 보강할 거야. 당연히. 무료 보강할 겁니다. 그 시간은 좀 추후 그 공지를 할게요. 뭐 토요일 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이 되기 전에 해야 되겠죠. 자, 보기 문제는 비교의 관점으로 갈 것인지, 자, 사례 적용으로 갈 것인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라는 것은 이번 주 다음 시간이에요. 알겠죠? 자, 화장러들은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자, 엄매러들. 자, 엄매러들 남아서 엄매 5문제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화장러들 집에 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자, 숙제는 주간지 풀어오는 거. 간세게죠. 상관없어요. 주간지하고 간세기하고 모의고사는 독립입니다. 독립. 알겠죠? 자, 봅시다. 한 단어의 합생과 파생이 모두 있는 합성어임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직접 구성 성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직접 구성 성분. 잘 봐봐.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것은 형태에서 분석을 해보는 거야. 자, 이거는 풀 때 이 방법으로 이제 풀면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꾸, 밈, 새. 자, 형태에서 분석을 하면은 어떻게 돼? 꾸, 밈과 새로 나눌 수가 있죠. 꾸하고 밈새로 나누는 애 없죠. 그러면 안 돼. 그 화작으로 가야 돼. 꾸하고 밈새로 나누면 화작으로 가세요. 알겠죠? 자, 꾸미다의 어간 꾸미는 꾸미. 그 다음에 미음은 명사파생 접사죠. 됐나요? 자, 여기서 자, 기준은 바로 뭐냐면 근에 해당되는 것들은 동그라미, 접사에 해당되는 것은 세모.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그렇다면 꾸미는 뭐야? 꾸미. 어근이야, 접사야? 자, 여기서 어근은 어떤 걸 어근으로 봐야 되느냐? 자, 어근이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모든 어간이야. 모든 어간은 어근이 될 수 있어. 모든 어간. 맞지? 자, 두 번째. 자, 품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다 뭐야? 어근이야. 됐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품사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자립성을 따지는 거든. 자립성. 그 형태소만 보고도 의미가 독립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어때? 독립적인 자립성을 가지면서 의미를 가지는 단어라는 기준을 충족하게 되고 그 단어를 성질별로 분류한 것이 품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품사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은 자립성을 따진다는 거야. 자립성이라는 것은 자, 이런 거지. 자, 풋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독립적으로 풋사과의 풋인지를 떠올릴 수 없지만 사과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독립적으로 사과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사과는 자립성이 있는 거라서 어근이라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접사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근이 아닌 것들은 이제 접사로 본다라는 거야. 맞지? 어근이 아닌 것들은 접사로 보는데 자, 예외적으로 접사로 볼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산성. 맞아? 생산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productivity. 자, 생산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접사라는 것은 어근과는 달리 맞지? 결합에 제약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다양한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야. 예를 들면은 맛이라는 맛딸에서 맛. 자, 맛은 이 뒤에 딸이라는 어근 위에도 다양한 단어와 결합할 수가 있죠. 맛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맞지? 자, 그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잘 따져봐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별표 3개. 늦여름. 늦여름에서 늦은 어때? 늦은 늦다에서 왔기 때문에 어근으로 보겠죠. 어근으로 볼 여지가 있죠. 그럼 이거 합성어인가? 아니야. 이건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접사로 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앞선 기준보다 더 우선시 여겨지는 게 바로 뭐야? 생산성이라는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해당 단어 말고 그러니까 이 제약이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근은 제약이 상당히 많거든? 특정한 형태소하고만 결합을 하는 제약이 많아. 근데 접사는 그런 생산성의 어근보다는 훨씬 더 적어. 그래서 다양한 단어와 결합시켜서 다양한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게 접사의 기능이야.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어근하고 접사 구분을 해보자. 꾸미다는 어간이기 때문에 뭐야? 어근. 미음은 뭐야? 접사지. 명사 파생 접사야. 자, 그래서 파생어가 됐지.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파생어가 됐는데 이 파생어가 또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단어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면은 이걸 뭐로 본다는 거야? 어근으로 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파생어가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참여하면은 뭐가 된다? 어근이 된다. 자, 이거는 파생어가 된 어근이라고 해가지고 파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꾸밈새. 꾸밈새에서 새는 뭘까? 새. 접사죠. 그렇지. 왜냐면 봐봐. 어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일단 어근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맞아? 옷맵새, 꾸밈새, 옷맵새. 새라는 것은 생산성이 있어요. 접사예요, 접사. 그러니까 꾸밈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파생어가 되는 거야.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직접 성분 중 하나가 한 단어의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합성어임을. 근데 이거는 뭐야? 파생어기 때문에 어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합성과 파생의 과정이 없이 이거는 파생의 과정만 있는 파생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맞지? 마찬가지로 윷놀이, 물거품, 싸움터, 팔베개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다 해보세요. 시작. 이건 수업 시간에 해야 돼. 빨리 해보세요. 여백 많잖아. 해봐. 이건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 알겠어? 그냥 단순히 판서열을 옮겨 적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본인이 머릿속으로 메커니즘을 굴려봐야 돼.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 다 했으면 칠판하고 비교해 보세요. 씨. 배다죠, 배다. 아유, 정말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아, 많이 힘든가 봐. 맞죠? 이거는 찌개라고 적은 거랑 뭐가 달라, 지금 이게. 아유, 정말 쪽팔려가지고. 자, 봅시다. 자, 윷놀이 합성어죠. 직접 구성 성분 중 하나가 뭐인? 직접 구성 성분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 물거품 그냥 합성어. 오케이? 직접 구성 성분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 직접 구성 성분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 됐나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자,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통사하고 비통사 구분하는 거죠. 디귿이 뭐야, 디귿? 구. 자, 봅시다. 자, 이거 다 했죠? 지웁니다. 자, 통사하고 비통사. 자, 일단 통사적 합성어하고 비통사적인 합성어를 구분할 때, 자, 일단 비통사를 외우세요. 비통사가 아니면 통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니까. 비통사적인 합성어는 첫 번째, 어간과 어간이 결합하는 거. 어간과 어미 외 성분이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어간 뒤에는 어미가 와야지 통사적인데 어미가 오지 않으면 비통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비통사가 무슨 뜻이야? 비문법적이라는 뜻이지. 맞아? 어간 뒤에는 어미가 와야 되는데 어미가 오지 않으면 그냥 다 비통사. 어간 뒤에 명사가 왔어. 덮밥. 뭐야? 어간 뒤에 명사가 와서 비통사. 이게 아니야. 어간 뒤에는 어미가 와야지 정상적인 거야. 근데 어간 뒤에 어미가 오지 않았어. 덮밥. 아니면은 어간 뒤에 바로 어간이 왔어. 높다의 어간이 높에 푸르다라는 어간이 바로 왔어. 높푸르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간 뒤에 명사가 오느냐 어간이 오느냐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어간 뒤에는 어미가 오는 게 정상인데 어미가 오지 않으면 그냥 비통사다. 이렇게 그냥 때려 박으라고. 오케이? 두 번째. 부사 플러스 명사. 부사는 명사 수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아? 자, 근데 부사 뒤에 명사가 왔다. 자, 부슬비. 맞아? 부슬비. 자, 이거 두 개만 외우세요. 이거 두 개만. 이거 두 개만 외우시고, 이거 두 개만 외우시고, 이것의 여집합이 통사다. 됐어? 이게 아니면 다 통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 자, 그리고 구의 개념은, 구는, 자, 두 개 이상의 단어를 말하는 건데, 구라는 개념이 나왔잖아? 이거는 자동적으로 무슨 개념으로 연결해 줘야 되냐면, 무조건 띄어쓰기를 하는 개념이다. 알겠어? 구가 나왔다?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의미한다? 이건 뭐라? 띄어쓰기를 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야, 얘들아. 큰 집. 큰 집. 무슨 말인지 알겠어? 큰 아버지가 사는 집, 큰 집, 한 단어. 됐어? 합성어지. 통사야, 비통사야?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이거 통사지, 통사. 자, 이게, 봐봐. 비통사가 시작되려면 일단, 어간이나 부사로 시작해야 돼. 어간으로 시작하고 있어? 그렇지. 크다의 어간 크지. 근데 니은이 뭐가 붙었어?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잖아. 맞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통사가 되는 거야. 아무튼 간에 통사적 합성어지. 맞지? 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고 한 단어야, 한 단어. 큰아버지가 사는 집. 근데 이건 뭐야?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두 개의 단어야. 그럼 의미가 두 개라는 거야. 집이 의미 하나, 크다 의미 두 개.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단어는 무조건 하나의 의미만 갖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한 단어는 하나의 의미. 큰아버지의 집, 하나의 의미.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의미. 맞아? 근데 단어가 두 개 이상 쓰였다? 그건 뭐야? 단어가 아니라 구다. 구가 쓰였다는 건 뭐야? 단어가 두 개 쓰였다. 그러면 뭐야? 의미가 두 개다. 오케이? 그것은 뭐야?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심플하고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중세국어 문제는 항상 현대국어랑 1대1로 대응을 해야 돼. 맞지? 자, 물드니. 자, 현대국어로 보니까 물들다. 물이 들다지. 물이 들다. 통사야, 비통사야? 자, 명사로 시작하고 있잖아. 맞지? 명사로 시작하는 건 비통사의 예시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냥 통사. 알겠어? 통사야, 통사. 자, 근데 물들이. 이것도 물들이가 물들지로 그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사겠지. 자, 그리고 또, 자, 양지 여위어 시들고, 여위다 시들다, 여위다 시들다. 두 개의 의미. 이건 뭐야? 구. 맞지? 현대국어에서 여위어 시들고는 구. 근데 여위 시드로는 어때? 여위 시드로. 뭐야? 여위다 시들다.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했지. 이거 뭐야? 비통사. 됐어? 됐어?
자, 힘써스라가 힘쓰거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힘쓰거라는 뭐야? 힘쓰거라. 통사, 비통사. 비통사야? 통. 힘을 쓰다. 힘을 쓰거라. 명사잖아. 명사로 시작하고 있잖아. 맞지? 어간이나 부사로 시작해야지 비통사라니까? 맞지? 자, 안 익숙해지지? 야, 외워. 알겠어. 외우세요. 외워. 저거 외에 비동사가 다른 게 있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이렇게 외우세요. 동사. 그럼 이거 또 뭐겠어? 동사. 자, 늙은이. 늙은이가 늙은이로 해석되고 있어. 늙은이. 동사, 비동사. 늙다. 여간 늙. 뒤에 뭐가 붙었어? 어미가 붙었네.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네. 동사. 맞아? 만약에 늙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비동사겠지. 맞아? 늙은이도 늙은이 이어적기가 된 표현이기 때문에, 맞지? 이어적기가 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사. 자, 빌먹어. 빌어 먹다. 어간, 어미, 어간. 통사. 자, 빌먹어. 빌다의 어간 빌인데, 먹어는 뭐야? 어라는 게 없죠. 연결음이 없죠. 이건 뭐야? 비통사. 됐어? 그러니까 1대1로 대응을 해주면 돼. 1대1로. 알겠지?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설 모의고사는 과정이야. 목적이 아니야. 알겠어?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 해당되는 거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자료를 통해 사동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주동문이고, 맞지? 이게 사동문이죠? 이게 주동문이고 사동문이고, 자, 주동문에서 높다는 형용사고, 자, 웃었다는 동사고, 옷을 입었다는 동사죠. 근데 얘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죠. 자, 됐나요? 자, 그리고 동생에게는 필수 부사어입니다. 필수 부사는 서술어의 자리수에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체는 주어고, 자, 객체는 목적어나, 자, 부사어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적어드린 개념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제반 개념이었어요. 이 개념을 몰랐다고 한다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걸렸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를 푸는 건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자, 됐나요? 자,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맞죠? 이 정도의 개념 가지고 여러분들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좋은 위치, 좋은 방법에 대한 정보인데, 자, 이거는, 자, 사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동화에 대한 정보죠. 자, 동화에 대한 정보인데 이건 해석이 아니야. 동화에 대한 정보는, 맞지? 이거는 뭐야? 애초에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 10초 컷 해야 돼. 알겠어? 자, 동화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뭐 자음동화랑 모음동화, 뭐 이런 것들이 동화 현상이죠. 자, 동화는 좋은 위치에 따른 동화, 좋은 방법에 따른 동화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좋은 방법이 동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좋은 방법. 자, 좋은 방법이 동화되는 현상은 위치 이동이 없는 거야. 위치 이동이 없고, 좋은 위치에 이동이 없고, 그러니까 이 가로선에 대한 정보의 이동이 없고, 세로선에 대한 정보만 이동이 있는 거야. 좋은 방법의 변화는 뭐가 있냐면 유마가 있어요. 유마 있어요. 신라가 신라로 발음이 되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은 좋은 방법의 변화입니다. 좋은 방법의 변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변하는 유음화가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비음화가 있죠. 비음화. 비음화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거나, 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거나,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맞지?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고 좋은 방법만 변해요. 그래서 유음화, 비음화. 자, 이게 유음화고, 이게 비음화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위치만 변하는, 그 좋은 위치만 변하는 현상은 동화 현상으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가 변하는 현상은 있거든. 몇 시야? 아씨, 미안해.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자 변하는 동시에 변하는 음변동 현상은 국외음화입니다. 국외음화. 이건 결론 정보를 알고 있는 거야. 자,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과 위치가 동시에 변하는 게 바로 이제 국외음화다. 맞지? 자, 여기서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된소리 대기라든지, 자,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된소리, 음끝, 아니면 기타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음운 변동 현상은, 자, 중요한 거는 동화라고 보면 안 돼. 알겠어? 동화가 아니야. 동화는 이것만 동화로 보는 거야. 알겠어? 이상한 자음 축약이라든지 뭐 이상한 녀석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뭐 동화라고 끼려고 하는 이런 거 끼끼빠빠 잘하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선지구분만 잘해주면 돼. 알겠어? 자,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맞죠?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 봅시다. 보강은 이번 주에는 뭐 시간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꼭 공지할게요. 알겠죠? 수고하셨어요. 윤지야, 그거 끝 버튼 종료 버튼 눌러줘.